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 한양 종로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기와집에서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김찬판 댁의 안채에는 이미 등불이 켜져 있었다. 여보, 또 잠을 못 주무셨어요? 부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남편 김찬판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창백했다. 손에 든 붓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부로 할 일이 많아서. 김찬판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소매로 입가를 훔쳤다. 하지만 아내의 예리한 눈에는 남편의 이상한 기색이 보였다. 어젯밤에도 그렇고 지난 며칠간 남편이 자꾸 기침을 하며 몰래 수건으로 입을 막는 모습이 보인 것이다. 여보,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아니요, 정말 괜찮소. 김찬판은 서둘러 책상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숨겼다. 바로 그 순간 유모가 황급히 안채로 뛰어들어갔다. 마님, 큰일 났어요. 유모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치마폭에는 시장에서 급히 뛰어온 듯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시장에서 들었는데 궁에 역병이 돌고 있다고 해요. 벌써 대신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김찬판은 오히려 침착했다. 그런 헛소문에 동요하지 마시오. 궁중 일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김찬판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아내와 유모가 깜짝 놀라며 달려들었지만 김찬판은 재빨리 소매로 입을 가렸다. 아, 혀를 깨물었을 뿐이요.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이미 의심의 빛이 가득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거짓말을 모를 리 없었다. 당신 정말 괜찮은 거예요? 물론이요. 요즘 공무가 많아 피곤할 뿐이요. 김찬판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평소보다 뜨거웠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았다. 그날 밤 김찬판은 서재에서 홀로 무언가를 썼다. 아들에게 남기는 글이었다. 진아, 아비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어머니를 더욱 잘 보살피거라. 특히 내가 없을 때. 글을 다 쓰고 나서 김찬판은 서랍에서 작은 약포를 꺼냈다. 어이가 몰래 준 것이었다. 찬판님, 이 병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오늘은 얼굴색이 좋아 보이네요. 아내가 아침에 남편에게 죽을 가져와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써 밝게 하려는 떨림이 있었다. 김찬판은 아내가 자신의 병을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해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끓여주신 죽을 먹으니 기운이 나는 것 같소. 김찬판은 실제로는 삼키기조차 힘들었지만 아내 앞에서는 맛있게 먹는 척했다. 아내 역시 남편이 억지로 먹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음식을 더 정성스럽게 준비할 뿐이었다. 점심 무렵 김찬판은 마당에 나가 매화나무에 물을 주었다. 40년 전 신혼 때 아내와 함께 심은 나무였다. 여보, 매화 꽃봉오리가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아내가 남편의 뒤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김찬판의 어깨는 예전보다 훨씬 나약해 보였다. 그러게 말이요. 우리가 심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 당신이 그랬죠. 이 매화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찬판은 뒤돌아 아내의 손을 잡았다.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 않소. 아니, 더 깊어졌소. 저도 그래요. 40년 동안 당신을 사랑하면서 매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김찬판은 혼자 서재에서 옛 편지들을 꺼내보았다. 모두 아내가 시집 오기 전 주고받은 편지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꼈던 편지 하나를 다시 읽었다. 낭구님, 저는 낭구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꿈만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낭구님 생각이 가장 먼저 나고 밤에 잠들 때까지 낭구님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마음이 평생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려요. 김찬판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그 약속을 40년 동안 지켰다. 그리고 지금도 아픈 남편을 위해 밤낮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김찬판은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저녁 무렵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찜을 준비했다. 하지만 김찬판은 몇 입 먹지 못하고 자꾸 기침을 했다. 여보, 괜찮아요? 그냥 목이 좀 칼칼해서. 아내는 재빨리 꿀물을 타다 주었다. 그리고 남편의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었다. 40년 동안 나를 이렇게 돌봐줘서 고맙소. 무슨 말씀이에요?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걸요. 김찬판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내는 그 순간 남편의 이마가 뜨겁다는 것을 느꼈지만 모르는 척하고 미소를 지었다. 당신 내일 저와 함께 장터에 나가볼까요? 오랜만에 둘이서요. 좋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고 싶소. 하지만 김찬판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일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이 잠든 후 몰래 부엌으로 나가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옷에서 피냄새가 났고 얼굴은 나날이 야위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으려 했다. 여보, 아프시면 아프다고 하세요. 제가 더 잘 돌봐드릴 텐데.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김찬판의 병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걸어다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다. 여보, 오늘은 정말 좋아 보이네요. 아내가 남편의 이불을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 어떤 병도 낫는 것 같소. 김찬판은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힘을 짜내며 웃었다. 아내는 그 손이 너무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여보, 제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무슨 말이요? 당신은 완벽한 아내였어. 40년 동안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요.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당신 아프시면 아프다고 하세요. 우린 부부잖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내는 거잖아요. 김찬파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아픈 건 없어. 내가 이렇게 버티는 것도 모두 당신을 위한 거요. 저도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저를 위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김찬파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요. 내가 죽어도 당신은 웃으며 살아야 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늙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함께 늙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으니 충분히 오래 산 거예요. 그날 밤 김찬파는 아들 김진사를 불렀다. 지인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버님, 울지 마라. 대신 아비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라. 김찬파는 아들의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다. 어머니는 아비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아비도 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서로를 위해 말을 아끼고 있는 거야. 김진사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꼈다. 어머니를 절대 혼자 두지 마라. 그리고 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평생 말해드려라. 네, 아버님. 그리고 이것을 어머니께 드려라. 김찬파는 아들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다. 안에는 40년 전 신혼 때 아내가 수놓은 작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이걸 보면 어머니가 우리의 사랑을 기억할 거다. 다음 날 아침 김찬파는 평소와 같이 아내에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아침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40년 동안 행복했어요. 나도 그랬어.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이 선물이었어. 오후가 되자 김찬파는 점점 약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다. 당신,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시오.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해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볼게요. 김찬파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당신을 40년 동안 사랑했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거요. 저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다음 생에서도 당신과 만나고 싶어요. 김찬파는 아내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김진사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전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내는 그 손수건을 보고 40년 전을 떠올렸다. 신혼 때 남편을 위해 정성껏 수놓았던 그 손수건이었다. 아들아, 아버지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네, 어머님. 아버님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님만 생각하셨어요. 그날 밤 아내는 남편이 아꼈던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보, 당신의 사랑 평생 간직할게요. 그리고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하늘에서 별이 한 개 반짝였다. 마치 김찬판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 후로 아내는 남편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다. 매년 매화꽃이 필 때마다 남편을 그리워했지만 그의 바람대로 웃으며 살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은 김찬판과 아내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의 아픔도 감출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김찬판의 마지막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되었다. 그것은 아내를 위해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던 사랑이었고 아내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과부와 내기를 한 이웃총각. 고추장으로 유명한 전라도 순창 땅에 양씨성을 가진 부인이 살고 있었다. 미모가 빼어나고 남편과의 금실이 좋아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다.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양씨 부인은 혼자가 되고 만 것이다. 하루아침에 청산과부가 된 양씨 부인은 출입을 삼가며 슬픔에 잠겨 지냈다. 주변에선 젊은 나이에 혼자 몸이 된 미모의 여인에게 재가를 권하는 이들이 많았다. 아직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재가해야지. 하지만 그때마다 양씨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자고로 여인은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양씨 부인이 외출이라도 하는 때엔 눈에 띄는 미모로 사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심지어 동네 총각들까지도 마음을 빼앗길 정도였다. 그만큼 지혜와 미모를 겸비한 양씨 부인을 흠모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 중에 설시성을 가진 이웃 총각이 있었다. 잘생기고 훤칠한 외모에 그를 마음에 둔 처녀들이 많았지만 설씨 총각은 양씨 부인을 한번 보고는 그만 마음에 담고 말았다. 저녁에 정자 밑에서 기다릴게요. 아닙니다. 기다리지 마시오.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처녀의 고백에도 설씨 총각은 마음을 주지 않았다. 밤마다 잠 못 들고 한숨만 푹푹 내쉬는 총각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물었다. 너 무슨 일이냐? 혼인을 약속한 이쁜이도 만나려 하지 않고 한숨만 내쉬고 있으니. 제 마음엔 다른 여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얘기해봐라. 저 양씨 부인입니다. 무슨 소리냐? 멀쩡한 처녀를 놔두고 과부장가를 들다니 제정신이냐? 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설씨 총각을 나무랐다. 하지만 그의 귀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이미 양씨 부인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설씨 총각은 양씨 부인을 찾아가 마음을 전했다. 부인을 사모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디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전 이미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엔 없지만 어찌 두 남자를 섬긴단 말입니까? 다신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양씨 부인은 설씨 총각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후로도 총각은 포기하지 않고 부인을 찾아왔다. 마음에 두고 있는 여인도 많을 텐데 왜 저 같은 과부에게 마음을 두는지요? 언제부턴가 부인을 사모하게 된 이후로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인은 난감한 듯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입을 떼었다. 그러면 내기를 하지요. 총각께선 남학신을 신고 한양을 다녀오십시오. 그동안 저는 앞에 보이는 언덕에 돌로 성을 쌓겠습니다.
먼저 끝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로 하죠. 제가 이기면 깨끗이 저를 포기하시고 만약에 제가 지면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설시총각은 남학신을 신고 한양길에 올랐다. 그냥 걷기도 힘든 남학신을 신고 한양을 다녀오는 일은 무모한 도전처럼 여겨졌지만 양씨 부인을 아내로 맡겠다는 일념 하나로 설시총각은 거침없이 한양길에 올랐다. 양씨 부인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았다. 여자 몸으로 무거운 돌을 날라서 돌성을 쌓다니 누가 봐도 가당치 않은 듯 보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내기가 시작되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한양길에 오른 설시총각의 발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굳은 살이 박이고 양씨 부인의 고운 손이 피멍이 들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도 그들의 내기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덧 해가 바뀌었다. 그리고 평평하던 언덕에 돌성이 우뚝 솟아올랐다. 눈만 뜨면 매달려 돌성을 쌓는 바람에 양씨 부인의 곱던 손은 거칠어지고 백옥 같은 피부도 햇볕에 그을러 검게 변했다. 하지만 고운 자태는 감출 수가 없었다. 아, 마침내 이겼구나. 부인은 다 쌓아 올린 돌성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알 수 없는 미련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건 설시총각에 대한 마음인지도 모른다. 얼마 후 설시총각이 한양에서 돌아왔다. 마을 어귀에서 높이 솟아있는 돌성을 바라본 총각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자, 내가 이겼어요. 이제 약속대로 미련을 버리세요. 그런데 돌성을 둘러보던 총각의 눈빛이 빛났다. 여기 돌성이 무너져 있군요. 과연 총각이 알려준 곳을 가보니 비바람에 무너졌는지 짐승이 허물었는지 돌이 허물어져 구멍이 나 있었다. 제가 이겼습니다. 약속을 지키셔야죠.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없이 돌아서서 언덕을 내려갔다. 다음날 총각은 당당하게 부푼 가슴을 안고 부인을 찾아갔다. 그런데 어디에도 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동이틀 무렵 부인이 호숫가로 내려갔다는 걸 본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 길로 호숫가로 달려간 총각은 가지런히 놓인 부인의 신발을 발견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총각과의 내기에 서지자 부인은 수절할 수 없음을 알고 물에 몸을 던진 것이다. 처음부터 마음에 두지 말 걸 그랬구나. 내기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후 사람들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부인을 기리며 부인이 쌓아 올린 돌성을 호러미 산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천석구는커녕 가난뱅이 신세. 옛날에 성황당에 빌고 신주단지를 집안에 놓고 소원을 빌던 순박하고 어리석던 시절 이야기다. 근심을 없애고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으로 미신에 의지하며 귀신을 섬기는 예가 많았다. 요즘은 인심이 각박해서 이 집도 못 해먹겠구나. 예전이 좋았지. 겁만 주면 사내 진미 차려놓고 싹싹 빌었는데 요즘 것들은 야가 빠져서.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집에 정착해서 섬김을 받으며 붙어 사는 귀신이 한숨을 쉬며 푸념을 했다. 아이고, 일용이는 못돼 먹은 며느리가 서양 귀신을 믿는 바람에 내가 붙어 있을 곳이 없고 배첨지는 노름하다가 쫄딱 망하더니 내 핑계를 대고는 나를 쫓아내지 않았나. 그렇지. 그래, 박영감을 찾아가야겠다.
마음이 좋고 사는 것도 그런대로 넉넉하니 나 하나쯤 섬기는 데는 어려울 게 없단 말이야. 귀신은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리고는 다음에 정착할 곳을 물색했다. 그리고는 점 찍어 놓은 박영감 집을 점잖고 의젓한 모습으로 찾아갔다. 귀신은 패랭이를 쓰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문 앞에서 장대처럼 서 있었다. 이리 오너라. 대문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르니 여종이 나오며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보고는 흠칫 놀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누구신지요? 마님 계시냐? 드릴 말씀이 있다고 아뢰거라. 여종이 들어가더니 잠시 후 마님이 나왔다. 부자가 될 방법을 알려드리겠소이다. 부자가 될 방법이요? 그런 방법이 있답니까? 사실 난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이요. 날 집안에 들여 섬기면 10년 안에 천석군을 만들어 주겠어. 그러자 마님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만에 다시 나왔다. 우리 집 영감이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되기는 싫다고 합니다. 허허, 뭐요? 아니 그래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니 무슨 소리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귀신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님의 태도는 단호했다. 우리가 싫다는데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잖소. 우리 영감이 본래 불로소득은 바라지 않는 성격이요. 귀신은 할 수 없이 박영감 집에서 물러나와야 했다. 그 영감 고집도 세군. 귀신은 얼마 전 홀로 돼서 아들 며느리와 사는 심신애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젊은 여자가 문을 열더니 뭔가 수상하다는 듯이 아래 위로 훑어보는 게 아닌가. 주인 마님 계신지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소이다. 잠시 후 부인이 문 앞에 나오자 귀신은 권위 있게 보이려고 목소리를 깔고 말했다. 주인 영감 부탁으로 찾아왔소이다. 난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이요. 날 집안에 모시고 지성을 들이면 10년 안에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소.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십자가를 들고 나와 소리쳤다. 흥! 별놈의 귀신 다 보겠군. 이 사악한 귀신아, 당장 썩 물러가라! 그러자 귀신은 거대한 몸을 덜덜 떨면서 똥줄이 빠지게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이런, 서양 귀신이 들어와 사는 줄을 몰랐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 쉽지 않은걸? 귀신은 2번의 실패를 무릅쓰고 이번엔 신중하게 찾아갈 집을 골랐다. 그래, 욕심 많고 인색한 허서방 내외를 찾아가자.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귀신은 허서방 집 앞에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주인을 찾았다. 이리 오너라. 누구시오? 무슨 일 때문에 왔소? 허서방 부인이 나오더니 쌀쌀맞게 대꾸했다. 넌 재물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 날 집안에 들여서 섬기면 10년 안에 큰 돈을 벌게 해주겠노라. 큰 돈이요? 허서방 부인은 갑자기 태도가 변하더니 집 안으로 뛰어가 남편을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누추한 집을 찾아오시다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대청마루에 모시고 조석으로 지성을 드릴 테니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허서방 내외는 귀신을 집안에 들여 지성으로 섬기기 시작했다. 온갖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절하며 아침 저녁으로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고 당장 끼니를 거르는 이웃이 있어도 베풀 온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박영감 집은 성실하게 일하며 산 덕분에 큰 돈은 벌지 못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달봉아범이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 나가 어려운 모양이네요. 그래요? 돈하고 식량 좀 가져다 주구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 박영감은 돈보다 주변의 인심을 얻고 있었다. 심신에는 아들 농사를 잘 지었다. 장사하는 아들이 큰 돈을 벌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마을 어귀에서 보이는 커다란 기와집이 심신의 집이었다. 허서방네는 어떻게 되었을까? 10년 동안 허서방의 가세는 나날이 기울어갔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었다. 지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정성을 쏟고 더 돈을 들여도 나아지는 게 없었다. 마침내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하는 처지가 되었다. 허서방은 10년 동안 지성을 들여도 천석구는커녕 가난뱅이 신세가 되자 그동안 차려놓은 재단을 부숴버리고 귀신을 쫓아버렸다. 에이, 고향 귀신 같으니라고. 날 위한다더니 공연한 수작이었구먼. 그동안 감쪽같이 속았어. 그럴 시간에 열심히 일이나 할걸. 허서방이 분해서 몸서리를 쳐도 이제 소용없는 일이었다.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도 사정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그동안 이웃의 고통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은 까닭이었다. 건달과 결혼한 쌍둥이 언니. 경치 좋고 물 맑은 마을에 청빈한 이대감이 살았다. 물려받은 넉넉한 재산과 많은 논밭이 있었고 뼈대 있는 집안에서 시집온 부인은 현숙하고 범절이 높았으며 아랫사람들을 잘 이끌고 알뜰하게 살림도 잘 꾸렸다. 소슬대문에 번듯한 기와집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집안 곳곳마다 정갈한 부인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었다. 이대감은 그라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면 반가이 맞아 밤새도록 글솜씨를 주고받았고 몇 날 며칠을 재워주고 먹여주었다. 그래서 인품 좋기로 소문난 이대감의 사랑채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 없는 이대감에게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 없는 쌍둥이 딸 둘을 두고 있었다. 뼈대 있는 집안이라 딸 둘은 어려서부터 예절을 배우고 글을 익혀 사서에 이어 삼경까지 통달할 정도였다. 이대감 내외는 홍기가 찬 딸 중 우선 맏딸의 혼처를 백방으로 구했다. 딸의 신랑감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은 매파들은 대문을 들락거리기 시작했고 번듯한 양반집 자제들이 줄을 이어 구원을 했다. 부인, 뉘댁 자제가 마음에 드시오. 정대감 맏아들 찬성 노령은 어떠신지요? 이대감 내외는 고르고 고른 끝에 정대감 맏아들을 찍었다. 정대감은 근동에 있는 드넓은 땅을 가진 만석군 부자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워낙 많아 정대감 땅을 밟지 않고서는 동네를 다닐 수 없었다. 이듬해 봄날이었다. 산수유가 만발하고 덩달아 개나리 진달래가 꽃망울을 열었다. 들판에는 보리가 무럭무럭 자라고 아득아득한 종달새 노랫소리가 봄 하늘에 가득하다. 이대감 집에는 사주단자와 함이 오고 떠들썩하게 딸의 혼례를 올렸다. 혼례를 치른 새신랑은 어릴 적부터 책은 멀리하고 잡기에 빠져 여간 말썽꾸러기가 아니었다. 어느 날 길손이 물 한 잔을 권하자 쪼르르 달려오더니 하인이 들고 가는 바가지에 담긴 물을 빼앗아 손을 씻고는 그 물을 먹으라고 갖다 주었다. 그리고는 길손을 쳐다보고
저희 집 우물물 맛이 좋지요. 작년에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물맛이 꿀맛이군요. 길손이 두 손으로 바가지를 잡고 물을 다 마시고 뒤돌아가자 아들은 깔깔거리며 배를 잡고 웃는 것이었다. 속썩이는 아들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던 정대감은 아들의 홍기가 다가오자 장가가면 좀 나아질까 싶어 고르고 골라 현숙한 이대감의 딸을 선택했다. 정대감은 이대감의 딸을 며느리로 얻기 위해 능력 있는 매파를 통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모른다. 정대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혼례를 치른 새신랑은 재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신부층 마을 젊은이들과 어울려 부어라 마셔라 하고는 급기야 저작거리에 있는 달빛 기생집으로 몰려갔다. 밤은 깊어 삼경인데 신부가 신방에 앉아서 신랑을 기다리는 걸 보다 못한 이대감 안방마님은 자고 있는 행랑아범을 깨워 조용히 새신랑을 찾아오도록 했다. 네,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행랑아범은 마당쇠를 데리고 저작거리로 갔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 보니 고주망태가 되어 달빛관 기생집 담벼락에 고꾸라져 있는 한 남자가 보였다. 저기 있구나, 마당쇠야. 빨리 모시고 가자꾸나. 마당쇠는 새신랑을 둘러엎고 행랑아범이 밀면서 집으로 돌아와 신방에 넣었다. 신부는 부끄러워 불도 켜지 못했다. 수정과를 벌컥벌컥 마신 새신랑은 신부 옷고름을 풀었다. 요란하게 첫날 밤을 치르자 하얀 요유 위에 선홍색 처녀 도장이 찍혔다. 날이 밝자 온 매무새를 갖춘 신부가 아직도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신랑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해. 아무래도 이상해. 신부는 어머니를 불렀다. 신방을 찾은 안방마님은 자고 있는 신랑을 보고 까무러쳤다. 지난밤 행랑아범과 마당쇠가 업고 온 녀석은 새신랑이 아니라 저작거리의 건달이었다. 번듯한 허우대에 새못이 두루마기를 입고서 과부나 기생을 등쳐먹고 노름판이나 기웃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내였다. 아니, 이럴 수가. 대체 넌 누구냐? 저도 여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님의 호통에 건달 녀석은 커다란 눈을 껌뻑거리며 벌벌 떨고 있었다. 기가 찬 마님은 행랑아범을 불러 건달 녀석을 포박해 광에 가두었다. 신부는 별당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눈물만 쏟았다. 날이 환해져서야 신랑은 동네 청년들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와 신방으로 들어갔다. 신부는 금침 위에 앉은 채 꼬박 밤을 새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하오. 내가 많이 늦었소이다. 신랑은 뻔뻔하게 들어와 신부의 옷을 벗기고 첫날 밤 행사를 치렀다. 신부는 쌍둥이 동생이었지만 신랑은 눈치채지 못했다. 이대감 내외는 뜻밖에 당한 불행을 한탄하며 종일 울적했다.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냐. 어찌 이런 일이. 두 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다. 해가 질 때쯤 이대감 내외와 딸은 큰 결단을 내렸다. 이왕 이렇게 된 이상 그 녀석과 멀리 보내버리기로 했다. 야심한 밤이었다. 남의 눈을 피해 건달과 맏딸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대감의 사돈이 되는 정대감의 건세도 아침 햇살에 설이 녹듯이 사라지고 이대감의 사위는 초시에도 합격 못하고 주색잡기에 빠져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리고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처가를 보증세워 이대감 재산도 많이 축이나 있었다. 그 무렵 10년 전 야심한 밤에 사라졌던 맏딸과 건달이
달덩이 같은 이남 일녀의 손을 잡고 이대감 앞에 나타났다. 맏딸 부부는 이대감이 준 돈과 안방마님이 챙겨준 폐물로 한양에 가서 비단장수를 해 거상이 되었다. 이대감은 보증서 따 날아간 집과 논밭을 맏딸 덕에 모두 찾게 되었고 원치 않던 혼례를 치른 쌍둥이 동생에게도 집과 전답을 마련해 주었다. 이처럼 이대감은 망난이었던 사위 덕분에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다. 배나무집을 찾아온 낯선 방문객. 맑은 물이 흐르는 고즈넉한 마을에 재색을 겸비한 아름다운 미양 낭자가 살고 있었다. 낭자가 사는 곳은 커다란 배나무가 담장을 넘어 길게 늘어진 세력이 있는 박진사 댁이었고 낭자는 바로 진사의 셋째 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배나무 가지가 드리운 그 집을 배나무집이라 불렀다. 이웃 마을에 사는 김도령은 서당길을 오가며 자연스레 그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민 미양낭자와 김도령의 눈이 마주쳤다. 미양낭자는 깜짝 놀라 얼굴을 돌리더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 댁에 저런 낭자가 살고 있다니. 이후로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도령은 낭자를 슬쩍슬쩍 훔쳐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모의 정을 감출 길 없던 도령은 책갈피에 마음을 적은 서신을 넣고 다니다가 담장 너머에 있는 낭자에게 살며시 던져주었다. 낭자, 내 마음이요. 서신을 건네주고 도령은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가슴이 두근거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돌아오는 길에 김도령은 설레는 마음으로 담장 너머를 훔쳐보다가 미양낭자와 눈이 마주쳤다. 미양낭자구나. 하지만 미양낭자는 그를 못 본 척하더니 이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걸까? 김도령은 집으로 돌아와 마음고생을 하며 밤을 지새워야 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지 않았나. 그 후 김도령은 서당에 가는 길에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일부러 쳐다보지 않으려고 급히 지나칠 때도 있었다. 행세께나 하는 집안 셋째 딸인지라 괜히 마음이 움츠려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미양낭자가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더니 도령을 보고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배나무 가지 셋을 꺾어 보여주고는 가지 쥔 손을 5번 흔들고 손거울을 앞뒤로 비추는 것이었다. 저게 무슨 뜻이지? 그걸 보고서 김도령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령은 그게 무슨 뜻인지 골똘히 생각하느라 서당에 가서도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다. 훈장이 도령을 지켜보다가 꾸짖었다.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 거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 김도령은 훈장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눈앞에 미양낭자의 모습만이 아른거렸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때문에 머릿속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드디어 식음까지 전폐하며 알아눕게 되자 누이가 까닭을 물었다. 무언가 숨기는 게 있구나. 아버님 어머님께는 비밀로 할 테니 말해보거라. 도령은 미양낭자가 던진 수수께끼를 누이에게 말했다. 이런 미련한 녀석 같으니라고. 무슨 뜻인지 알려줄까? 재미있다고 웃는 누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김도령은 정신을 집중했다. 잘 들어봐라. 배나무 가지 셋은 배나무집 셋째 딸이라는 뜻이고 가지 3개를 들고 손을 5차례 흔든 건 15살이라는 뜻이야.
거울을 앞뒤로 비춘 건 돌아오는 보름에 만나자는 뜻이지. 그럼 이달 보름날 만나자는 말이군. 그제야 깨달은 김도령은 그녀를 만날 생각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약속한 날짜를 글로 적어두었다. 다음 날부터 김도령은 미양낭자가 만나자고 한 보름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니 서당에 나가도 제대로 공부가 될 리가 없었다. 그런데 서당의 젊은 훈장도 박진사 집 미양낭자를 마음에 두고 있던 터였다. 우연히 김도령의 소지품에서 글로 옮긴 사연을 훔쳐본 그는 뭐라고? 보름날 밤에 만난다고? 하며 온통 질투심에 가득 찼다. 보름날이 되자 훈장은 학생들에게 돌아오기 전까지 책을 읽으라고 엄한 지시를 하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학생들은 훈장의 지시에 따라 보름달이 언덕마루에 높이 솟을 때까지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 만에야 돌아온 훈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학생들을 내몰았다. 어서 모두 돌아가거라! 어서! 훈장은 제정신이 아닌 듯이 고함을 쳤다. 학생들은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감히 까닭을 물어볼 수도 없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김도령은 몰래 낭자를 만나기 위해 박진사 집 담장을 뛰어넘어 미양낭자의 방인 듯 싶은 곳으로 살그머니 다가갔다. 미양낭자, 약속대로 왔소.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한참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다. 왜 아무런 인기척이 없을까? 문을 열어볼까? 그런데 방문을 슬며시 밀어보니 핏자국이 선명히 보이고 미양낭자가 옷이 흐트러진 채로 방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누가 이런 짓을! 낭자! 낭자! 당황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도령은 너무 놀라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문득 정신이 든 김도령이 방을 나서려는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그렇게 하인의 손에 붙잡힌 도령은 끝내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죄인이 되고 말았다. 드디어 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이 되었다. 그런데 사또가 아침을 먹으려고 수저를 드는 순간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이 어인 요사스런 울음소린고. 그때 배나무 잎 하나가 날아와 사또의 밥그릇을 덮는 것이었다. 이런 괴이한 일이 있나? 저 울음소린 어인 까닭이며 이 배나무 잎은 또 무엇인가? 이 근처엔 배나무가 없거늘. 깊은 수심에 쌓여있는 사또를 보며 부인이 가만히 물었다. 아니 어인 일로 진지를 아니드시옵니까? 부인, 오늘은 김도령의 형이 집행되는 날이라 잠시 그 일을 생각하고 있으려니 이렇게 배나무 잎 하나가 날아와 밥그릇을 덮고 또 저렇게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구려. 그러자 다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부인이 급히 말했다. 사또, 형을 중재하시고 이 이렵이라는 자가 있나 찾으셔서 문초해 보심이 어떠하옵니까? 이 이렵이라니? 배나무 잎이 하나이니 그건 범인의 이름이 이 이렵이란 뜻이 아닌가 하옵니다. 이 이렵? 맞는 말이었다. 서당뜰에 배나무가 서 있고 훈장의 이름이 바로 이 이렵이었다. 사또는 곧 서당 훈장 이 이렵을 잡아들이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미양낭자의 영혼은 편히 잠들었고 김도령은 억울함을 풀고 학업에 매진하여 마침내 관직에 올랐다. 삼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맹등남은 세상을 떠났지만 사무실 문에는 여전히 허상만과 맹등남이라는 이름이 씌어 있었다. 맹씨가 죽은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맹등남의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다. 거상 허상만은
고집이 세고 친구 하나 없는 돈만 아는 냉혹한 사람이었다. 주름진 얼굴은 차가웠으며 그가 있는 곳은 어디나 냉기가 돌았다. 겨울이 되면 그 냉기가 바깥에 부는 사나운 바람보다 더 싸늘했다. 길에서 허상만을 만나면 어르신 안녕하신가요? 하고 안부를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져도 그에게 절대 구걸하지 않았다. 허상만은 그런 반응이 오히려 편했다. 그 편이 좋았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었으니까 말이다. 새해 전날 허상만은 책상 앞에 앉아 바쁘게 일했다. 날씨가 매우 추웠다. 저잣거리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다. 오늘이 섣달 금음이고 내일은 설날이었다. 방앗간엔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가래떡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아직 오후 3시였지만 밖이 어두컴컴했다. 사무실 문이 삐걱 열리더니 진수가 들어왔다. 그는 허상만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점원이었다. 허상만의 방엔 작은 난로가 있었다. 하지만 진수의 방에 있는 난로는 더 작았다. 석탄이 허상만의 방에 있었기 때문에 진수는 자기 난로에 석탄을 더 넣을 수가 없었다. 바람만 불지 않을 뿐 거의 한 대나 마찬가지였다. 그때 조카 준성이 찾아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삼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허튼 소리 하지 마라. 허상만이 대꾸했다. 추운 날씨 탓에 준성의 얼굴이 빨갛게 얼어 있었다.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고 눈도 웃고 있었다. 허상만의 사무실은 바깥보다 더 추웠다. 삼촌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아니, 진심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니. 참나, 왜 그렇게 즐거워하지? 어떻게 내가 즐거울 수 있단 말이냐? 그러기엔 넌 너무 가난하잖아. 삼촌은 어쩌면 그렇게 우울할 수가 있죠? 그러기엔 너무 부자시잖아요. 준성이 웃었다. 허상만은 뭐라고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저 참 나를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허튼 소리 하고 되뇌었다.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삼촌도 참. 준성이 여전히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너나 설날을 즐기려무나. 나는 내 설날을 즐기겠다. 언제 설날이 너한테 좋았던 적이 있었니? 돈도 없으면서. 설날은 언제나 좋았어요. 푸근하고 행복한 시간이지요. 설은 모든 이들이 함께 보내죠. 삼촌, 설날은 항상 좋은 날이었어요.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해주죠. 그래서 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고 말하고 다녀요. 준성이 대답했다. 헛소리 좀 그만해라. 허상만이 내뱉듯 말했다. 화내지 마세요, 삼촌. 내일 설날 아침에 저희 집으로 떡국 드시러 오세요. 싫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싫어. 잘 가거라. 그럼 안 오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우린 친척이잖아요. 전 삼촌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런 명절에는 삼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요.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싱거운 놈, 잘 가거라. 허상만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준성은 문간에 멈춰서더니 점원 진수에게 인사했다. 진수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수는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따뜻하게 대답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 점잖아 보이는 남자 두 사람이 허상만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손에는 책 몇 권과 서류를 들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서류를 들여다보면서 물었다.
허상만과 맹등남 사무실이죠? 당신은 허상만 씨입니까? 아니면 맹등남 씨입니까? 맹등남은 죽었어. 7년 전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났다오. 아, 7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씀이죠? 그중 한 남자가 말했다. 무슨 일이요? 허상만이 물어보자 한 남자가 대답했다. 허상만 씨, 1년 중 이렇게 행복한 날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아주 힘들 때죠.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부하실 수 있을까요? 한 푼도 못 주겠소. 나는 설날이 조금도 즐겁지 않소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돈을 내놓는 일 따윈 안 할 거요. 안녕히들 가시오. 두 남자는 허상만의 단호하고 불쾌한 얼굴을 보더니 사무실을 떠났다. 안개가 점점 더 짙어지고 밤은 더욱 깊어졌다. 날씨가 더 추워졌다. 사무실을 닫을 시간이 되자 허상만은 의자에서 일어섰고 점원 진수는 등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다. 내일은 일도 하지 않고 급료를 받아가니까 모레 아침에 일찍 나오게. 허상만이 밖으로 나오더니 한마디 했다. 진수는 짧게 대답하고 집으로 달려갔다. 허상만은 싸구려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는 한기가 돌았다. 등불을 켰다. 방바닥이 냉골이었다. 부엌으로 나가 장작 몇 개를 골라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는 방으로 들어왔다. 너무 추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데 문 밖에서 무거운 사슬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등불이 갑자기 붉고 노란 빛으로 크게 타올랐다. 묵직한 뭔가가 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왔다. 낡은 옷을 입은 맹등남이었다. 몸엔 사슬이 둘러 있었고 사슬에는 돈과 금고와 돈가방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허상만은 등남을 쳐다보았다. 그의 몸이 투명하게 비쳤다. 허상만은 등만이 걸친 옷의 뒤편도 볼 수 있었다. 넌 누구냐? 허상만은 그렇게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살았을 때는 등만이었어. 나를 모르는가? 그 유령이 말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몸에 두른 사슬로 요란한 소리를 냈다. 허상만은 방바닥에 꿇어앉아 유령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두려움이 밀려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째서 내가 여기 있지? 넌 죽었잖아. 왜 죽은 사람이 거리를 떠돌고 나에게 온 거지? 허상만이 묻자 유령이 대답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 좋은 거야. 행복할 때 행복해야 하고 슬플 때 슬퍼해야 하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지.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나? 죽은 뒤에 유령이 되어 이 세상을 떠돌게 된다네. 유령은 행복한 사람을 보고도 함께 웃을 수 없어. 그리고 슬픈 사람을 보고도 함께 울 수가 없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령이 되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유령은 다시 울부짖으면서 사슬을 움직였다. 오늘 밤 여기 온 이유는 자네에게 뭔가 해줄 말이 있어서야.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다네. 유령이 말했다. 자넨 나한테 항상 좋은 친구였어. 고맙게 생각하네. 허상만이 말을 마치자 유령은 허상만을 데리고 거리로 나왔다. 새해 아침이었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이었다.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와 3355 짝을 지어 눈싸움을 하며 놀았다.
아이들은 눈덩이를 맞을 때마다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허상만과 유령을 볼 수 없었다. 허상만과 유령은 한참을 걸어가서 허상만 사무실의 점원인 진수의 집으로 갔다. 작은 오두막에는 진수의 아내와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 진수가 들어왔다. 작은 남자아이가 방에서 다리를 질질 끌며 아버지를 반겼다. 진수는 아들을 꼭 껴안고 들어올렸다. 아들은 까르르 웃더니 아버지의 뺨에 얼굴을 비벼댔다. 저녁 준비가 다 되자 아내가 상을 들고 들어왔다.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던 닭 요리가 있었다. 진수는 아들에게 닭고기를 떼서 입에 넣어주었다. 아들은 몸이 아파 보였다. 잘게 고기를 떼어주자 간신히 입에 넣고 우물거렸다. 머지않아 저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유령이 말했다. 안 돼! 저 아이를 살려주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허상만은 그 아이가 불쌍해 소리쳤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수가 밥을 먹으며 가족들에게 말했다. 우리 사장님을 위해 기도하자. 올해도 허상만 사장님이 건강하고 행복하시도록. 그러자 진수의 아내가 빈정대며 말했다. 뭐예요? 새해 첫날에 고작 그 냉정한 구두쇠 영감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요? 허상만 씨를 잘 알잖아요. 당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만해요. 오늘은 새해 첫날이잖소. 진수가 말했다. 허상만이란 이름이 나오자 가족들의 식사가 우울해졌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다시 행복한 분위기가 되었다. 유령과 허상만은 캄캄한 밤을 지나 다음 장소로 갔다. 그들은 어느 환한 방 안에 있었다. 허상만은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건 준성의 웃음소리였다. 준성이 크게 웃으면 아내와 아이들도 웃었다. 그때 준성이 말했다. 삼촌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군. 떡국이라도 한 그릇 드셨을까?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삼촌 드실 떡국은 올해도 준비해놨어요. 얼마나 외로우실까. 어제 사무실에 들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했더니 허튼 소리라고 하시더군. 언제나 그러시지. 정말 당신 삼촌 너무하시네요. 준성의 아름다운 아내가 말했다. 삼촌 생각만 해도 불쌍해. 잘해드리고 싶어. 그래서 난 상냥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친절하지는 않지만 불행하신 분이야. 그렇게 부자시면서 왜 그렇게 궁색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준성의 아내가 말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아무것도 사지 않거든. 가난한 사람처럼 지내신단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신 분이셔. 당신 삼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는 그분이 너무 불쌍해요. 친척들도 모두 왕래를 끊었잖아요. 사실이었다. 그 동네에서 가장 큰 부자지만 누구 하나 허상만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고집세고 냉혹해서 불행한 사람이 누구지? 바로 삼촌이야. 오직 허상만 삼촌뿐이라고. 준성이 안타깝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삼촌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에요. 준성의 아내도 속상하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리며 한마디 했다. 삼촌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함께 식사도 하지 않는 거야. 삼촌이 손해야. 이렇게 훌륭한 식사를 놓치셨잖아. 하지만 난 내년에도 설날에 떡국을 함께 먹자고 초대하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삼촌. 준성이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 잠시 후 준성의 집에
동네 친척들이 모였다. 그들은 모두 옹기종기 모여서 윷놀이를 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재미있어 보이는지 허상만은 그 자리에서 함께 즐기고 싶었다. 그들은 윷놀이를 끝내고 음식을 먹으며 건배를 했다. 허상만 삼촌에게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허상만은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해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유령과 허상만은 여러 다른 장소에 가보았다. 부자들의 집과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도 찾아갔으며 병원과 감옥에도 갔다. 그러다가 어떤 집 앞에 이르게 되었다. 마침 2명의 여인이 들어왔다. 그 여인들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남의 집을 청소해주는 일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옷을 세탁해주는 일을 했다. 그때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도착했다. 그는 장의사였다. 바닥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는데 이불을 걷어보니 죽어 있었다.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은 게 분명했다. 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허상만이 궁금해서 유령에게 질문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저들은 왜 웃으며 기뻐하는 거지?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다간 가엾은 남자로군. 대체 누구일까? 허상만은 생각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이 남자를 망쳤구나.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바람에 친절을 베풀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곳은 이상하고도 슬픈 곳이네. 교훈을 얻었으니 이제 가세. 허상만이 우울하게 말했다. 그러자 유령이 그 남자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바로 허상만 자신이었다. 그만!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네. 허상만이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유령이 쳐다보자 허상만이 물었다. 내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다니. 그는 울부짖었다. 그러다가 눈을 떠보니 자기 방에 누워 있었다. 꿈이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다행이야. 꿈이었어. 방 안이 그대로 있고 살아있군. 그 2 여자와 장의사가 떠들던 미래는 일어나지 않았어. 허상만은 너무 기뻐 미친 듯이 웃어댔다. 참으로 오랜만에 터뜨린 첫 번째 웃음이었다. 준성 조카. 허상만이 대문 앞에서 소리쳤다. 이게 누구십니까? 삼촌이야. 저녁 같이 먹으러 왔어. 들어가도 되겠나? 준성의 아내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다. 친척들이 찾아왔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서 윷놀이가 벌어졌고 모두 너무나 행복했다. 허상만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다. 9시였지만 진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허상만은 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진수가 들어왔다. 잘 지냈나? 왜 이렇게 늦었지?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래. 자네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네. 먼저 자네에게 급료를 더 줄 생각이야. 그리고 자네 가족들을 돕고 싶네. 오늘 오후에 그 일에 관해서 얘기하지. 이제 난로에 석탄을 좀 더 집어넣도록 하게나. 자네 방에도 석탄을 더 가져가고 말이네. 진수의 아들은 회복되었다. 그리고 허상만은 가족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친구였다. 허상만의 주름진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조강지처와 첩.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조선 8대에서 그런 신랑감 만나기 쉽지 않죠.
그렇고 말고요. 안동에서 제법 잘 사는 부잣집 외동딸이 청송땅 심추씨와 가약을 맺었다. 심추씨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팔아먹고 남은 거라야 별로 없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대과에 급제할 거라고 꼬드기는 중매쟁이의 허풍에 안동 김부자는 혼수로 옥답 20마지기를 딸려보냈다. 당분간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고 반드시 급제해서 내 딸 고생시키지 말게. 김부자가 허우대 멀쩡하고 인물 좋은 사위 심초씨에게 당부한 말이었다. 그렇게 청송으로 시집온 지 어언 3년이 지났지만 심초씨는 번번이 미역국을 먹었다. 이번엔 어떻게든 초씨 딱지를 떼보겠소. 그렇게 과거 보러 한양으로 올라간 심초씨는 근처 국밥집을 찾았다. 여기 국밥 한 그릇 후딱 말아주시오. 그런데 시중을 드는 여자의 미모가 예사롭지 않았다. 국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고 나서 가만히 살펴보니 모녀가 하는 국밥집 아닌가? 가까운 곳에 숙소를 얻은 심추씨는 다음 날 아침에도 국밥집을 찾았다. 꽃분아, 여기 국밥 나왔다. 이름이 꽃분이구나. 고참 이름도 곱네. 심추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과거 시험까지는 사흘이 남아 있었고 심추씨는 그동안 매일 국밥집을 들락거렸다. 끼니마다 국밥을 먹는데 안 질리시우? 여주인이 심추씨를 보더니 한마디 했다. 제가 국밥을 좋아합니다. 그보다 따님은 정혼했나요? 나를 도와 국밥집을 하느라 아직이요. 혹시 저는 어떠한지요? 2년 전에 장가를 갔지만 아내가 먼저 떠나고 지금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허락만 해준다면 과거 시험 치르는 대로 데리러 오겠소. 심추씨는 이미 초시에 붙었고 머지않아 복시에 붙어 관직에 오를 거라고 허풍을 떨었다. 심추씨가 돌아가자 주인 여자가 딸에게 말했다. 꽃분아, 이제 너도 시집 갈 때가 됐다. 2년 전에 결혼한 심추씨가 일찍 상처하고 혼자 몸이라는데 어떠냐? 널 마음에 두고 네가 허락한다면 나도 국밥집 정리하는 대로 데려가겠단다. 머지않아 관직에도 오를 심추씨하고 결혼하면 고생하는 어머니도 국밥집 그만두고 함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꽃분이는 심추씨를 따라갈 마음의 준비를 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이 끝났다. 심추씨 머릿속에 온통 꽃분이 생각뿐이니 결과는 볼 것도 없었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던 심추씨는 그 길로 국밥집으로 달려가 꽃분이를 데리고 청송 땅으로 출발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걸려 청송에 도착해보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죽었다던 조강지처가 버젓이 살아있지 않은가? 이놈의 인간, 낙방한 주제에 첩까지 데리고 오다니. 안동댁은 기가 막혔다. 더 기가 막힌 건 꽃분이었다. 안방만이 믿을 줄 알았는데 첩이라니. 속아서 심추씨를 따라온 자기 신세가 처량했지만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심추씨는 꽃분이를 사랑채에 들어앉혔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심추씨는 주제의 본처를 생각한답시고 하루는 안채에서 다음 날은 사랑채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안채에서 자는 날이면 남자구실을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지지 않는가. 안동댁은 코를 고는 심추씨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대골 같은 집은 들어가는 문은 하나지만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어 있었다. 사랑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채에서는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동댁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을 다 팔아먹은 심초씨가 마지막 남은 대골 같은 집을 담보로 잡혀 남의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안동댁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채로 달려가 심초씨가 보는 앞에서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부숴버리고 꽃분이의 머리채를 낚아채며 보라는 듯 꽃분이에게 분풀이를 해댔다. 이것이 내가 얼마나 요망을 떨었기에 사는 집까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빼돌렸냐. 마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봐,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러는 거야? 당장 조용히 하지 못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심추씨는 눈을 부라리며 큰 소리를 쳐댔다. 뭐라고 당신? 이러고도 사람이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도량이 넓고 인품이 넉넉한 양반집 안동댁은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것도 없이 심추씨에게 대들었다. 그러자 심추씨는 못 이기는 척하며 밖으로 휑하니 나가버렸다. 한참 후 정신을 차려보니 방 안은 아수라장이고 꽃분이는 방 한구석에서 말없이 흐느끼고 있었다. 안동댁은 처음으로 꽃분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자기보다 한참 어려 보였다. 꾸밈없고 순수한 얼굴에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머리카락을 뜯긴 꽃분이는 보따리를 싸더니 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며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니 밖으로 나섰다. 이건 아니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안동댁은 꽃분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리고 동구 밖을 나서는 꽃분의 보따리를 낚아챘다. 내가 미안하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나? 우리 형님 동생처럼 잘 지내보세. 안동댁은 꽃분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다. 저 인간을 떠받들며 이대로 살 순 없지 않나. 저희 둘 다 속았어요, 형님. 두 여인은 무엇인가 비밀스럽게 얘기를 나눴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둘 다 어디 간 거야? 심추씨가 당황해서 본체와 사랑채를 번갈아 들락거렸다. 얼마 후 안동 김부자가 마련해준 논 20마지기가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안동댁이 친정에서 마련해준 논을 몽땅 팔아버리고 꽃분이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간 것이었다. 그리고 꽃분 모녀가 터 좋은 자리에 새로운 국밥집을 차렸는데 동업자는 바로 안동댁이었다. 자매 국밥집이란 간판처럼 안동댁과 꽃분은 자매처럼 서로 도우며 국밥집을 잘 운영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심추씨는 그들을 찾아 헤매다가 정신을 차리고 과거 시험에 매진했다.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심추씨는 아내와 꽃분이에게 했던 일들을 후회했다. 내가 무엇인데 두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는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고쳐먹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그 후 꽃분이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성실한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과거에 급제한 심추씨는 안동댁이 있는 곳을 수소문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몇 날 며칠을 싹싹 빌어 안동댁을 간신히 집으로 데려왔다. 물론 꽃분이에게도 당연히 사과했다. 그 후 심추씨는 안동댁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지들을 정도로 안동댁을 평생 존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